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이 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백호 임재 선생께서는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소위 이제 사대부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은 외갓집에서 다 자랐죠. 대부분 그러죠. 뭐 율곡 이 선생도 그랬고, 우암 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 사계 김장성 선생 같은 경우, 난다 긴다는 대문인들도 다 외갓집에서. 이 한마디가 지금 여인들은 자식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잘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째서 한숨을 쉬고 계셔? 잘 키우신 것 같구만. 쉬는 시간만 있으면 뒤로 가셔도 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못 가죠. 어떻든 간에 이 백호 선생님도 나주 여기 지금 회진 있죠. 여기에 고향이신데 자기 집은 외갓집은 어디냐면 곡성이에요. 곡성. 곡성. 그래서 곡성에 있는 어머니가 남원 유씨인데 그쪽에 외갓집에서 약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대개 7, 8살 그 무렵부터 가가지고 15세까지 외갓집에서. 그런데 그 곡성에 있는 데가 그 섬진강이 이렇게 합류가 되죠. 흘러서. 거기 모래사장이 지금도 강가에 뭐 여러분들 가봤자 뭐 그런 거 잘 안 보시니까 그래요. 매운탕만 끓여서 얼마나 맛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오셔서 그러지. 거기에 백사장이 좋아요. 거기에 하얀 백사장을 보고 자기 호를 나중에 지었어요. 야, 그래서 흰백자 백호라고 하는 호수는 섬진강의 흰 모래사장 앞에 있는 강이 호수가 저렇게 보였단 말이죠. 또. 그래서 백호라는 여러 호가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 바로 섬진강 강변에 고향 앞에 그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로만 보면은 그 처녀가 백호 선생을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대화도 못하고 백호 선생은 나주로 오셔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아까 핵심 포인트는 또 여기 있죠. 백꽃과 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듯이 선대에서부터서 백꽃은 배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배 자체가 맛있다, 천식이 좋다, 감기 좋다 이것보다도 백꽃을 연상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상을 얻고 그 다음에 백꽃의 고결한 이미지 하얀 색깔이니까 눈같이 희지요. 눈같이. 그래서 그 백꽃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시상을 이렇게 얻어냈다 그 말이죠. 기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주 하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부 선생도 계시고 김천일 장군도 계시고 금성산 쪽 아래 가보면은 또 누가 있죠? 보한제 신숙주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아니다 이걸 저걸 떠나서 그런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역시 사람 이름이 오래간 것은 학문적이나 시문학사에 이름이 널리야지 오래가지요. 그래서 백호 선생을 빼놓고는 절대로 나주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백호 선생에 관련되는 그 워낙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고 놀기를 술을 마셨는가 놀기를 좋아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풍류남아로 백호 임재 선생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백호 임재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죠. 백호 임재 선생께서 평양에 그 당시에 아까 뭡니까 부안에는 이런 그 매창이라는 그런 기성이 있었듯이 평양에는 어떤 기성이 있었어요. 일지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 의적 일지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에 일지매 그런가 그러면 검색하면 맨 의적 일지매 나오죠. 그런데 그 말고 아주 시문에 능통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지매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평양까지 실제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일지매의 집에 이제 어떻게 생선 장수로 변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시죠.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는데 뭐 안 들여다 보니까 허청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요 일지매가 금을 타면서 그 외로운 심정을 갖다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제 시 한 수가 들려온다 그 말이죠. 뭐라고 들려와요? 창백 희황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수를 딱 읊으니까 여기 일지매가 이렇게 읊었어요. 창밖은 환히 밝은 것이 태고 쪽에 있는 복희 황제 때 비쳤던 달이로구나. 그랬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여기에 대꾸로 해가지고 들리는 시귀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헌청태고풍이다. 절묘한 대기죠. 창과 마루, 그 다음에 흰 것과 맑은 것. 그래서 창밖이 하얗게 창밖이 이렇게 밖에 달이 뜨면 어째요? 창문이 하얗게 되죠. 썬팅한 거 말고 썬팅 해버렸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창밖이 하얗게 밖에 달이 비치는데 그것은 요 희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이었던 사망 중에 하나였던 복희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고적이다 그 말이에요. 맨날 복희 때부터서 떠 있었던 달이다 그 말이에요. 복희 때부터서 떠 있던 달. 그렇게 읊으니까 하청에 있었던 백호 임재 선생이 이렇게 화답을 해요. 화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루청에서 부는 이 맑은 것은 언제 때부터서요? 태고 쪽부터서 불어왔던 바람이다. 그러니까 어째요? 창과 마루, 흰 것과 맑은 것. 그 다음에 복희 월과 태고의 뭐예요? 바람. 이런 것들이 대꾸를 잘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도 시상의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지매가 듣고 뭐라고 읽습니까? 금금수여공, 금금수여공. 비단금자에다가 이불금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비단 이불을 누구하고 같이 덮을꼬? 라고 탄식을 하니까 하청에 있었던 백호 선생이 이렇게 또 봤지요. 객침이루공이다. 허청에 드러낸 나그네의 피겐머리 한쪽이 어쨌다? 피어있다라고 받았어요. 마루청에 있어서 고곡에 앉아 있었던 일지매가 한마디에 던졌을 때 이것은 일지매가, 이것은 백호 선생이, 이것은 일지매가, 이것은 백호 선생이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시를 주고받으면서 안 넘어갈 남자가 없고 안 넘어갈 예인이 있겠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의 고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백호 임재 선생을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아주 시문에 아주 출중하고 물론 이제 일지매라는 여인도 그러지만은 어떻든 간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호 선생은 항상 옥통소하고 뭐도고 차고 다녔다고 그러죠. 검하고 차고 다녔다고 그러죠. 검은 남자의 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옥통수는 남자가 가져야 될 그런 풍류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 그 아버지가 제주도에 이렇게 목사라고 계실 때 제주도를 풍랑을 타고 하면서 풍랑을 속에서도 검은고 퉁소 이렇게 칼들을 갖다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차고 가셨다. 백호 선생에 관련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그 일화를 낳게 되지요. 아마 이제 금방 같이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대꾸도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쌍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누구고? 그렇지. 한우라는 기생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어느 분이 한우라고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한우 오니까 나 소고기 아니. 아니 이게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것도 한국 소고기. 제가 손녀가 올해 8살 돼서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 꼭 그래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한우. 그럴 때마다 이게 내로라 그럴까 말까. 어떻든 간에 이제 찬비라는 뜻이죠. 찬비. 한우. 어떻든 기생의 이름이에요. 기생의 이름이에요. 북창이 막다건을 부장 없이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오네. 오늘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그러니까 한우가 이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한우하고 백호 선생이 만난 거예요. 북창이 막다건을 우장 없이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오네. 오늘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한우 너를 만났어도 오늘은 쓸쓸히 자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우가 듣고 있다가 어이 얼어자리 무삼일 얼어자리 원앙금침 어디 두고 무삼일 얼어자리 오늘 찬비 맞았으니 녹할까 하노라. 이제 한글로 된 시조지만은 기가 막힌 대꾸들이죠. 기가 막힌 기승전결의 초장, 중장, 종장의 흐름이라든가 기승전결이 다 연결이 되면서 자기의 뜻을 이런 것들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통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의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뜻을 두 가지로 포함했다. 그러니까 아까 찬비는 실질적인 찬비가 되기도 하고 한우 자신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오늘 찬비 맞았어도 내가 있으니 한우 내가 있으니까 녹아서 자도 녹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만 되면은 품지 않아도 몸이 살살 녹겠지요. 녹아 잘까 하노라. 이런 시들은 우리 문학사 속에서 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백호 선생에 관련되는 이런 시들입니다. 백호 선생께서는 여러분들이 통상 아실 때 무슨 황진이 무덤에 시 한 수 잘못 올려가지고 그걸로 파직당했다.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았습니다. 154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마흔을 못 넘기고 39세 만에 돌아가셨지요. 예. 어떻든 간에 황진이하고 관련돼서 황진이는 백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앞선 인물이죠. 대개 생물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백호 선생님이 성장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개성에 있는 게 이제 금방 어째요? 백호 선생께서 어떤 사람들은 평안도 감사로 가다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평안도 감사가 아니고 평안도사로 가시게 된 것이죠. 평안도사. 평안도사가 이제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종육품 정도의 낮은 관직이지만은 그걸 이렇게 가시면서 황진이 개성에 있는 무덤에 술잔을 부었고 시를 붓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제 백호 임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백옥공 선생하고 여행을 했을 때 그런 일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백호 선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조선 말기 때에 188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39년에 돌아가셨던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언론가이고 사학자인 호암 문일편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호암 문일편 선생은 백호 선생을 다른 시도 다 좋지만은
백호 선생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물곡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곡. 곡을 하지 마라. 아시죠? 곡을 하지 마라. 39세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 이제 친지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임종을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죽더라도 곡을 하지 마라. 그 유명한 이제 물곡사를 이해. 그 물곡, 곡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몇 가지 형태로 전해 오기는 하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물곡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이팔만 한번 아신 분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이팔만 개호칭제. 사이팔만 개호칭제. 그 다음에 유독 초선 입주 중국. 그 다음에 아생하이 아사하위. 그러고 나서 물곡 그랬죠. 이게 백호라고 하는 백호 선생의 아까 그냥 뭐 풍류 좋아하시고 뭐 시집이 좋아하시고 해라. 엄청난 사대주의에 대해서 뭡니까 반감도 가지고 계셨고 이렇게 조선이 나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결국 백호 선생이란 분이 임백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런 어떤 독립적이고 그런 영적 기질이 아주 다분히 나타나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이팔만 이렇게 네 개, 여기서 이제 팔만은 이제 원래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북적이니 서융이니 북적이니 남쪽에는 남만이니 동쪽에는 동이니 이게 이제 소위 동서남북에서 사이입니다. 그냥 오랑캐 이자를 써서 그러지만 서쪽은 융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쪽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쪽은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적. 이렇게. 오랑캐 적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여기 이제 오랑캐 만자인데 남쪽에는 8개로 쪼개져 있는 뭐 복잡하지만은 그 오랑캐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팔만은 중국 중원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많아요. 자, 우리들이 여기 지금 남자분들은 무협지 안 보신 분들이 없지요. 무협지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어디를 제패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중원을 제패했다고 그래요. 중원을. 그래서 중원이 어디냐? 이거 상당히 중국사를 공부를 하고 중국의 사상사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 개념이 안 쓰면은 중국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들이에요. 황하강. 그렇게 중국의 소위 황하 문명을 이루겠다라는 어디예요? 저기 산둥반도에서부터서 쭉 안쪽으로 지금 호경, 지금 시안 장안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황하강을 따라서 쭉 일어나는 그 평야지대. 여러분들 중국 산둥에 가면 엄청나게 평야가 길죠. 몇 시간을 타고 가도 마늘밭밖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 일대가 중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래 중국인들은 이민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춘추 전국시대 때 올나라, 오나라, 초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원래 황하강 위에 있는 중원 사람들은 그쪽도 다 이민족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나타나는 거,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황룡사 구층 목탑 있죠? 황룡사 구층 목탑. 선덕여왕 때 건립하기 시작했다고 했던 구층 목탑이 각 층마다 신라를 제외한 다른 이민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울까? 그런 염원 때문에 그 구축 목탑을 세우는데 9개의 족속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아래가 일본입니다. 왜? 두 번째가 중국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오나라하고 월나라를 상징을 했어요. 그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외진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렇게 민족들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신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나라, 월나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의 민족으로 봤다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때 들어와서사 중원의 한 국가로 제후국으로 아까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사상사를 공부를 할 때 그게 이제 감이 안 잡히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이해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428만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온 세상이 이 계자는 모두 계자입니다. 모두가 다 칭제, 다 황제를 한 번씩 칭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별로 나라들이 거란족도 그렇고 여진족도 그랬고 뭐 다른 이민족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건국했던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지요. 안 돼요. 다 이민족 출신들이 당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수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게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염두에 듣는가 몰라요. 모두 다 오랑캐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제후국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칭제, 황제를 다 칭했는데 유독 어디만이요? 조선만이 입주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아서 한 번도 황제를 칭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 먼한 이런 나라에 내가 살면은 못하고 죽으면 못하느냐 이런 짜자는 나라에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조선을 비하시킨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런 자괴감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생 내가 산들 하위 어떻게 할 것이며 아사 하위 내가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읊고 자녀들한테 곡을 하지 마라. 이게 유명한 백호 임재 선생의 물곡사입니다.